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유미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각 정당의 후보들을 모시고 정책과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 동남을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후보, 민생당 박주선 후보, 정의당 최만원 후보, 무소속 김성환 후보 이렇게 네 분을 모셨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초청 토론 기준에 따라 네 후보를 초청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초청 토론은 광주 CBS, 무등일보, 뉴시스, KCTV 광주방송, CNB 광주방송의 공동 주최로 지금부터 9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오늘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간단한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기호순으로 배치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으로 민생당 박주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선입니다. 이어서 정의당의 최만원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속의 김성환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8번 김성환입니다. 네, 오늘 토론은 네 후보 모두에게 묻는 공통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후보 간에 서로의 의견을 묻고 답하는 상호 토론, 그리고 각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다른 후보들과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정해진 발언 순서와 시간 지켜주시고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순서로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병훈 후보부터 모두 발언해 주시죠.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병훈입니다. 존경하는 동구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심하십니까? 학교를 제대로 갈 수도 없고 장사도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적인 재난입니다. 다행스럽게 문재인 정부에서 대응 체계를 잘했고 또 자원봉사자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의 모범적인 안전한 국가를 지키는 나라로 세계 각국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조만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광주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난 대선 때 한 바 있고 또 공약단장을 해서 공약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 행정을 토대로 했을 때는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하면서 광주형 일자리의 초석을 다진 바가 있고 노무현 정부 때 광주를 상대로 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아시아문화 전당의 건립을 초석을 다진 바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저에게 세 번째 도전입니다. 두 번의 낙선이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이 아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소중한 경험을 제대로 살려서 국회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희망이 현실이 되는 책임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분당이나 탈당, 합당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철새 정치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안전하고 행복한 광주를 위해서 저의 경험과 소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문화로 경제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일하는 참 일꾼이 되겠습니다. 저 이병훈에게 꼭 기회를 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이웃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박주선 후보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심려와 상심이 크십니까? 곧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도록 방역 면에서 철저하게 또 차단 면에서도 더 완전하게 하겠습니다. 방역과 차단 작업에 참여하신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지역구의 예산 2조 원을 확보한 신화를 이뤘고 또 제가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법에 따라서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이 되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지역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의 재산 가치를 2배 이상 대폭 상승시키는 신화를 이룬 주인공입니다. 앞으로도 도시 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 지역구에 전국 단위 도시 재생 지역을 지정받고 국가의 지원과 모든 혜택을 몽졸이 가져와서 우리 주민의 재산 가치 몇 배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고 또한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행복한 우리 지역 주민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망가지고 파탄난 민생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예산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이 예산 전쟁은 경륜과 경험과 자질과 능력과 영향력이 있는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초선 국회의원으로서는 현실의 벽을 뛰어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저 박주선은 그동안 국회에서의 경륜 또 능력 또 신의를 가지고 여러분의 걱정 없는 지역구 경제 활성화와 또 민생을 확보하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을 가정으로 생각하고 지역 주민 모두를 가족원으로 생각하면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자세로 우리 가족원 여러분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그야말로 든든한 박수선이 되겠습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네. 자, 이어서 최만원 후보 차례입니다. 모두 발언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기호 6번 정의당 최만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동구 남구을 주민 여러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절제와 협력으로 잘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담당자 여러분과 의료진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1995년 삼성의 이건희 씨가 베이징에서 특파원들을 모아놓고 한국의 경제는 이류,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난 4년 20대 국회, 그 다음에 지난 2달 동안의 난장판을 통해서 사류가 아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 한국 전시의 정치의 현실을 목도하고 계십니다. 3.1운동부터 4.19, 5.18, 촛불혁명까지 한국이 어려웠을 때 나라를 지킨 것은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가 몇몇 특권 정치인들에 인해서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후퇴하고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바꿔주셔야 합니다. 광주에서 대한민국의 새정치의 출발의 함성을 울려주셔야 합니다. 정의당은 원칙을 잃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도를 걷겠습니다. 새로운 판을 짜주십시오. 새로운 정의당과 최만원이 평화로운 광주, 힘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성환 후보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려가 많으신 유권자 여러분들께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조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은 50대 팔팔한 나이여서 기호가 8번을 받았습니다. 주로 공직에 근무를 했었고요. 행정고시 합격해서 전남도청 거쳐서 우리나라 국정의 종합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에서 22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에 동구청장으로 당선이 돼서 2년간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 청와대까지 국정의 모든 단계를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자부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가 좀 더 성숙하고 품격 있는 정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정치인들이 정직성 같은 기본 소양을 충분히 갖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전문성 같은 그런 능력들도 갖춰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할 때 보면 영국의 정치 참 품격 있는 정치입니다.
엄청난 토론이 기본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 갖춘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아직 고시 동기들이 중앙부처에서 한참 됩니다. 주로 차관급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인맥과 제 경험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다 자신이 있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 때 저는 청와대 근무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서실장 하실 때 함께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당선이 되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기꺼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네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네 후보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유권자들의 관심과 정치 참여의식이 높아지면서 후보들의 공약도 꼼꼼하게 살피고 있는데요. 각 후보들의 대표 공약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주선 후보, 답변 시간 3분 드립니다. 제가 2008년 동구에서 당선이 됐을 때 많은 주민들이 동구의 재개발, 재건축 좀 확실히 해달라 하는 요청했습니다. 2012년도에 제 선거 공보가 동구 주민의 가치를 두 배로, 행복을 2배로, 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박수선이 확실히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법이 2013년도에 만들어지고 2014년도에 그 법에 따라서 전국에 6개의 도시재생 활성화 선도지역을 선정하게 됐는데 광주, 전라, 남북도에서는 딱 오직 우리 동구에 이 선도지역을 선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법이 제대로 정식으로 이제 집행을 하게 되면, 즉 도시재생지역을 인정받게 되면 엄청난 혜택을 받습니다. 건축법상 용적률, 또 건폐율, 층고 제한이 해제가 되고 거기에 소방도로, 공원, 또 도서관 용지를 국가에서 매입을 해주고 도시재생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 뿐만 아니라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하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지역을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지정을 받아서 이 엄청난 혜택을 받는 동구 남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 가치가 엄청나게 뛸 겁니다. 우리 주민의 행복도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은 국회에서의 경륜과 영향력이 있는 다선 의원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초선 의원이 이런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도시 재생 뉴딜 사업도 모든 지역에서 너도 나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 역할로 인해서 도시 재생 뉴딜 사업도 우리 동구, 남구에 계속 지정을 받고 환경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을 방문했던 서울에 있는 분들이 광주 동구가 왜 이렇게 바꿔지고 남구가 왜 이렇게 바꿔졌느냐 하면서 이 기염을 토하면서 역시 저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저는 민원 해결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가족원입니다. 가족원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고 결과를 말씀드려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민원이든 저에게 말씀 주시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 몸과 마음을 바쳐서 반드시 해결해 가지고 든든한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여러분의 모습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최만원 후보의 대표 공약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시간 3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단 제 공약이 큰 틀을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건강, 주거, 교육은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큰 틀 안에서 제 공약들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한 15년 정도 대학 강사로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허울 좋은 대학 강사, 우리가 일명
보따리 장수라고도 부르죠. 강의 시간 외에는 어디에서도 그 존재감을 찾아볼 수 없는 투명 인간이 되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강사를 제외하고도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IMF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신분을 강등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 인간이 돼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있는 현장에서 지금 그 교육 문제, 대학 문제를 한번 개선해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강사 시급제를 월급제로 변경하는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대학 강사들이 한 과목, 두 과목 시급 5만 원에 준하는 그런 기준을 받으면 연봉 자체가 81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많은 강사들이 강의를 찾으러 여기저기 쫓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대학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말입니다. 지금 한국 대학 어떻습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그냥 4년제 고등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골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대학 교육은 살아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2018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개정이 되어서 강사에서 교원으로 뭐 신분 상승은 됐지만 실제로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저는 국회에 들어가서 꼭 이 문제를 해결해서 대학 교육의 강화, 공공교육의 강화를 이뤄보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청년 문제부터 얽혀있는 많은 문제들이 대학 교육의 또 대학 교육의 공공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은 국가 백년 대계라는 우리 선조들의 오랜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대학 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정의당과 최만원에 대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공통질문 각 후보의 대표 공약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성환 후보 역시 3분 드립니다. 네. 저는 먼저 이제 정치개혁 부분입니다. 주민 입법 발의제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주민 직접 정치를 좀 확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특권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4선 이상에 대해서는 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라든가 뭐 불체포 특권 폐지라든가 이미 나온 이야기들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니 추진을 해서 특권을 없애서 제대로 된 정치개혁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각종 격차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지역 간 격차, 성별 간 격차, 뭐 계층별 격차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희망의 사다리 복원하는 데 앞장설 예정입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편중 이 문제도 우리 사회에 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지금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 동남을 지역에 조선대학이라고 하는 또 대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잘 연결해서 산학연 합동으로 여러 가지 뭐 치매 DB센터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동구에는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통시장 또 소상공업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치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도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관광의 중심 지역입니다. 특히나 양림동, 사직동에 근대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문제, 그 외에 무등산권, 광주천, 또 이 푸른길들을 연결한 생태 관광을 활성화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도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동남을 지역에는 지금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기독병원 이런 큰 거점 병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열악한 의료 서비스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이 거점 병원에 대한 지원을 지방의 거점 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뭐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늘려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 이 확보를 위해서 뭐 개인이나 가족의 경쟁력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창업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그 헬스케어 스타트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동남울에 여러 가지 그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연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도시철도 1호선 연장이라든가 공영 주차장 확대 등 많은 일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병훈 후보 역시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이제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이 있고 지방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지금 이 공약에서는 아무래도 국가 중심의 얘기를 하고 다음 토론회 때 이 동남울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지금 최고의 과제일 겁니다. 그게 바로 공정한 국가입니다. 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한 4가지 정도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느꼈듯이 감염병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공공의료원을 건립한다든가 하는 시스템을 더 보강해주는 그런 일을 더불어서 해야 되겠고, 또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재해의 안전설비를 설치를 의무화시키는 이런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경제 살리기죠. 경제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입니다. 제가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광주형 일자리를 제대로 정착을 시키고 이걸 전국에 확산시키는 그런 일을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 그 소상공인 또 골목 상권이 거의 다 죽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활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저는 정말 공공형 플랫폼을 한번 구축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고 있기 때문에 그 상권을 보호해서 위해서 공공형으로 그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로 청년 복지 확대인데요. 지금 우리가 대학교 때 학자금을 얼마나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 빚을 지고 사회초년생으로 가는 현실입니다. 그 이자 부담이 연간 한 2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이자를 경감하고 청년들이 부담 없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 학자금 융자에 대한 보완책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0세부터 100세까지 통합복지체계, 이것은 육아부터 주거 모든 것이 일괄된 통합복지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일을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경험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합니다. 우리 박수선 후보께서 초선 의원 얘기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힘일 것이고, 또 제 경력이 많은 경험을 중앙과 지방, 행정과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광주 CBS, 무등일보, 뉴시스, KCTV 광주방송, CNB 광주방송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네 후보자의 대표 공약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들께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상대 후보를 지정해 의견을 묻고 답하는 상호 토론입니다. 1분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고 상대 후보도 마찬가지로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최만원 후보를 지정한 다음 질문해 주시죠. 우선 박주선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그 공적으로 광주 도심 개발, 그래서 주민들의 그 재산 가치 증식을 많이 드셨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주택이라는 것이 재산 가치 증식의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고 정부가 도심 지역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많이
급등하게 되고 오히려 서민들은 주택 보급률은 이미 2005년에 100%를 넘어섰는데 40%가 넘는 서민들이 자기 집이 없이 전세를 살고 월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택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휴식하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박주선 후보께서 말씀하시기는 이것이 재산 가치 증식의 어떤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주민의 부를 이룬다는데 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은 부를 증식할 수 있지만 그 부 자체도 아파트에 맡겼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산인 것이죠. 과연 이것이 옳은 방식인지 옳은 방법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정 후보인 박주선 후보 1분 30초 안에 답변해 문재인 주시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19번, 20번째 대책이 나왔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은 투기 수요에 대한 제대로 된 억제 정책 또는 공급의 확대에 의한 수요 공급의 균형 정책에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광주 동구와 남구는 잘 아시다시피 호남의 정치 1번지지만 또 호남의 가장 번성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재산적 가치가 너무 하락을 했습니다. 무분별한 신도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구도심으로 전락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생활 환경이 너무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재산 가치 상승조차도 기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즉 주거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행복을 주민들이 느끼게 하고 정당한 재산 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법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활성화법을 제가 만들었고 이제 도시재생 지역으로 정식으로 국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엄청난 정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저는 이 주택이 재산 가치 상승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재산 가치를 인정받고 평가받은 것도 포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동산 전문 잡지에서 광주 동구의 건전한 부동산 가치 상승을 눈여겨보라는 기사까지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후보자들이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상호 토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성환 후보를 지정해서 1분 30초 안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병훈 후보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훈 후보께서는 여러 차례 본인이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 주역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고 아마 이번 선거에서도 대표 캐치프레이즈로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그 광주형 일자리의 추진 과정을 우선 좀 살펴보면요. 이 당초 아이디어는 이제 윤장현 시장 시절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용섭 시장 체제 하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후보님께서 부시장 시절에 투자협상팀 아마 단장을 맡아서 한 3, 4개월 이끌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이제 2018년 12월이었던가요? 이게 잘 안 돼서 이용섭 시장께서 단장으로 전면에 내가 나서야겠다 하고 기자회견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 박병규 일자리 특보가 또 추가로 임명이 되고 그래서 뭐 속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전체적인 정황상 광주 일자리의 그 매우 중요한 단계였던 투자 협상 단계에서 우리 이병훈 후보께서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다 반대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많은 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병훈 후보의 역할이 성공의 주역이 아니라 실패 주역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네, 질문 시간 다 쓰셨습니다. 자, 지정 후보이신 이병훈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제가 김성환 후보의 저 논지에 대해서 두 가지 맹점이 있는데 첫째 광주형 일자리가 제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냐라는 게 첫째고 둘째는 일자리의 주역의 역할을 과연 했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그 당시에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가 상생하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보다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대차는 현대차도로 수십 번,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수십 번 만나서 만들어둔 결실이 작년 12월이었고 딱 한 가지만 문제가 됐어요. 임단협. 35만 대를 생산할 때까지만은 임금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자제하자. 이 조항을 두고 노동계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던 것인데 결국은 40일이 지나서 똑같은 다른 내용들이 저희들이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직접 참석해서 들었지만은 거기에는 수많은 좋은 노사 상생의 구조 틀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만드는 바이블 원론이 될 것이고, 자 지금 이제 그것에 입각해서 글로벌 모터스라는 회사가 생겼습니다. 공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곧 사람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이러고 되는데 남는 문제는 뭐야? 강론에서 지금 노동계가 일부 빠지겠다 어쨌다 하는데 이것은 원론에서 합의됐던 것을 강론에서 일부 있던 것을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고,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청년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상호 토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병훈 후보도 상대 후보를 지정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주선 후보님한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모두의 말씀을 하셨던데 도시재생 활성화법 제정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최만원 후보가 얘기했던 거나 거의 비슷한 논리예요. 재산 가치가 많이 올랐다. 재산 가치가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보면은 원주민의 재정 착률이 얼마나 되느냐. 첫째, 원주민 재정 착률이 보통이요. 재개발하면요 8%에서부터 15%입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그럼 이건 투기 세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 집값이 오른 건 좋은데 원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혜택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좀 혼돈을 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재개발은 공적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민간이 알아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재개발이 많이 된 거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신 걸로 말씀을 하셨고, 도시재생 활성화법은 별개입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법이 나왔던 것이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동구 인구가 늘어나느냐. 동구 인구가 2018년에 11만 1000명이었습니다. 지금 금년 2월이 9만 8천입니다. 재산 가치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개발 사업자, 투기 세력 여기에가 상당히 많은 혜택을 준 것이 아닌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그동안 추진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네, 박주선 후보 답변 좋은 들어보겠습니다.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원주민 정착률이 10%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재개발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법을 만들어서 건축법상의 제한된 용적률, 건폐율, 층고 제한을 예외를 인정하고 또 소방도로, 도서관, 공원용지를 국가에서 대신 매입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하는 것처럼 조합원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그 재개발된 아파트의 공급량이 확대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싸게 되고 그래서 원주민 정착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민간 재개발인데 박수현이가 무슨 역할을 했냐 이런 말씀하시지만 2008년도 제가 왔을 때 모든 주민들이 재개발을 외쳤습니다. 어느 건설회사 한 사람도 동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제가 유수한 서울에 있는 건설회사 회장들을 구청장과 함께 만나고 직접 제가 또 만나고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유수한 건설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그 재개발 붐을 일으켜가지고 그 이체 순차적으로 다른 중요한 회사들이 들어와서 명품 도시화를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좀 짓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인구는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한 조합이 결성된 때로부터 한 공사기간까지 포함한 5년 걸리는데 공사기간만 하더라도 3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공사기간 동안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준공되면 그 이상 몇 배의 인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이 됩니다. 네. 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상호 토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주선 후보께서 상대 후보를 지정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병훈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병훈 후보나 김성한 후보 또 우리 최만원 후보 다 똑같이 훌륭하신 분들인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성이 먼저지만 지역의 대표성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 대표로서 하는 공약은 구별이 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이병훈 후보가 말씀하시는 빈부격차, 완전한 한국, 뭐 산업재해, 뭐 경기 활성화 등등, 또 김성환 후보가 말씀하신 뭐 정치개혁, 부동산 정책, 격차 해소 등등 이런 것은 저희 이미 국가에서 하고 있고 국회에서 이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선 국회의원 한 사람이 300명의 국회의원을 다 움직여서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도 어찌 보면은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참 알맹이 없는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역 발전 공약과 관련해서도 재원 대책도 없고 구체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도 없고 전략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한번 가서 이병훈 후보나 우리 김상환 후보 역할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 동구나 남구는 예산 확보는 되지 않고 입법은 되지 않고 그래서 너무 피폐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활용점점의 기회는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병훈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사선 의원이신 우리 박선 후보께서 사선을 했으니 이런 일을 하려면은 5선까지 가야 이런 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앞으로 6선, 7선 계속 일을 하셔야 되겠네요. 박선 후보도 초선 시절이 있었죠.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4번의 국회의원을 되는 그 전 과정에 대해서 참 많은 일도 하셨지만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또 많이 하신 것을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시청자들 앞에서 너그 초선이 뭘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건 없고요. 저도 아시다시피 김성환 후보도 그랬지만 저는 이제 지방행정 군수 때부터 청와대까지 저도 다 해봤습니다. 중앙부처도 있어보고 지방도 있었고 예산의 흐름을 알고 있고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의 후보입니다. 이번만 출마를 안 하고 지난번에도 출마해서 떨어졌습니다. 정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더불어민주당이 없이 하겠습니까? 민생당 의원이 몇 분이 탄생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차원의 문제가 전혀 다릅니다. 이건 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힘 이런 게 전부 합쳐져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인은 유불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정치를 하는 가운데 지역 민원도 해결해야 됩니다. 네. 네 후보 모두 시간을 엄수해서 상호 토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구 지역은 광주의 심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역이지만 도심 공동화와 또 상권 붕괴, 주거 환경의 열악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년 전부터 도심 재개발이나 거점 공간 조성, 또 문화전당 등과 연계한 다양한 정책과 계획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지역민들이 크게 실감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실질적인 효과나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남을 국회의원이 된다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내시겠습니까? 자, 먼저 김성환 후보 답변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예, 동구는 지금까지 이제 인구가 이렇게 줄다가 최근에 이제 각종 도시개발로 인해서 다시 인구가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양적 팽창에 맞춰서 질적인 발전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동남을 지역은 여러 가지 이제 무등산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 문화 유산도 있고요. 시설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병원이라든가 대학, 이런 시설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진 이런 자산을 잘 이용을 해서 장단기적인 정책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외지에서 광주를 찾을 수 있도록 관광을 위해서든 아니면 일을 위해서든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해왔던 문화도시, 문화예술도시의 연장선상에서 준비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각종 문화 콘텐츠라든가 또 이런 창작 작업 이런 것들을 가열차게 좀 강조를 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 관련 산업들이 함께 먹거리가 좀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옆에 아시아 음식 문화지구라고 해서 제가 그 동구청장 시절에 막혀 있었던 계획을 좀 수정을 해서 돈을 한 20억 그때 가져왔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당초 계획대로 해서 계속해서 확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에 볼거리가 없어서 많은 지금 관광객들 유입 효과는 아주 미미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을 옆에라도 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역문화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에 7개의 문화도시를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2019년 말에 지정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광주는 그런 지정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보완해서 지정 받으려고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길게 보면 지금 인공지능 도시로 이렇게 지금 자리매김을 광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우리 조선대학이나 이런 데하고 이제 산학연 여러 가지 연구도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산업단지가 없는 도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거리를 위해서 도시농업단지를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뭐 수직농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결을 하면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계속 확대한다든가 또 남강주 시장의 역세권을 계속 개발하는 것도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병훈 후보 답변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역 공약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가 한 30년 이상 공직에 있으면서 중앙가치방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있었고 건설청에도 있었고 문화관광부에도 근무를 했었고 또 광주시 전라남도 전체를 다 근무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첫째 우선 동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우선 단기적으로 이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빨리 육성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다행히 지금 코로나6기 때문에 집권여당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긴급 지원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약 100조 원 정도 패키지를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경영자금,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 보증 이런 게 들어있고 또 어젠가 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소득 하위 70%의 4인 기준 100만 원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지금 단기적으로 하지만은 이걸 확대해서 앞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키워낼 거냐, 여기다 역점을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도시정비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과 도시재생, 이건 기법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재개발 일변도도 안 되고 그것도 필요할 때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큰 틀에 맞춰서 가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동나무리 지역에 육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동나무리 주거환경 개선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 폭염이 재개발하면서 아파트를 얼마나 고층을 세워놨습니까? 바람길이 다 막혀가지고 여름에 더워 죽어버려요. 이 폭염과 미세먼지. 이거 그냥 물렁적으로만 해결할 문제. 도시재생이란 건 생태와 환경과 경제와 문화와 이런 게 다 결절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한 면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길과 바람길이 잘 통할 수 있도록 광주청과 그 지천의 생태하천화 사업과 더불어서 푸른 길도 확대해서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제가 거의 4년 6개월 동안 추진단장을 하고 오늘의 모습을 가져왔는데 정말 저기에는 국비가 국가 예산이 7천억 들어갔습니다. 지방비 1원 한 푼 안 들어갔어요. 우정비 100% 국가 예산입니다. 다만 광주 시민의 사랑을 못 받고 있어요. 프로그램 콘텐츠, 시스템 운영의 잘못, 또 그런 여러 가지가 결합이 돼서 그런데 이걸 정상화시키는 일. 그래서 광주에 관광객을 유입하고 문화도시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잘 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입니다. 청년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종합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주선 후보 역시 3분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시적인 성과면 또 체감의 성과 면에서는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만족은 하시기 어려우라고 생각됩니다만,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법이 시행이 돼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도시재생지역을 우리 지역에 다수 지정을 받게 되면 파격적인 획기적인 혜택을 받게 되고 자산가치 상승과 주민의 생활 개선을 위한 행복도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특히나 코로나 사태 진정 이후에 망가지고 도탄에 빠진 지역 경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전쟁이 국회 내에서는 일어날 겁니다. 우리 이병훈 후보께서는 민주당 운운하시는데, 민주당 내에도 각자 지역을 챙겨야 할 의원들끼리 경쟁입니다. 힘으로 또 전략으로 또 영향력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염불한다고 해서 재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아프리카 초원에서 약육 강색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바로 국회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코로나 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대책을 강구하는 데 예산 확보에 최심혈을 기울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무등산 국립공원을 자연생태계 보고로서의 보존 관리하면서 또 이걸 관광자원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론화를 통해서 무등산 국립공원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우리 지역구, 더 나아가서 광주의 사람이 모여드는 관광도시, 또 먹거리, 즉 미향의 참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전략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 고용 일자리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 정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청와대 일자리 게시판을 만들어 놨지만, 일자리를 게시판 만드는 그 사람이나 일자리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창출했는지는 몰라도 전혀 일자리 창출이 없습니다. 세금으로 퍼붓는 그야말로 본질적인 일자리가 아닌 즉흥적이고 또 단기간 일자리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청년 고용 증진법을 개정해서 지금 지역 인재를 35% 고용하도록 돼 있는데 50%가 혁신도시에 있는 기업들이 고용할 수 있도록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오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2016년도에 중국인 관광객들 2만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광주시장과 MOU도 체결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논리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최만원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 3분 드립니다. 최근에 시중에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광주에 있다고 합니다. 임대중 씨라고 합니다. 충장로 들어가면 곳곳이 임대중 씨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광주의 도심이라고 호남 정치의 중심이라고 일컬었던 동구가 공공기관들 빠져나가고 할 때 지금까지 많은 유치와 실적을 자랑하셨던 우리 후보님들께서는 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광주경찰서까지 동부경찰서까지 이전 계획이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광주 동구 지역이 다른 지역처럼 공장이나 이런 회사들이 있는 지역도 아니고 말 그대로 무등산을 끼고 있는 자연경관을 끼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떠나고 나자 모든 도심이 공동화가 되고 임대중 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하게는 아시아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은 그런 것들을 잘 살려야 되는데 광주 문화 전당과 광주 예향입니다. 이것을 잘 조화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광주 사람들뿐 아니라 지역에 계시는 또는 외지에 계시는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올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하나 단편적인 처방만 나오고
구체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안들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차제의 그 전주 한옥마을처럼 그 광주천이든 아니면 푸른길이든 동남구 지역에 그 예술인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공연 준비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함께 관람도 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한번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기 AI 기능과 말씀해서 연대에서 산학협력도 나왔지만 조선대학교는 밀립대학이고 7만 2천여 명의 사람들이 민족의 그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웠던 대학입니다만 오랫동안 제자리를 못 찾고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차제 말씀드렸지만 국가와 주거,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의 일환으로 조선대학교를 국공립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지역 할당제 등을 활용을 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인재 유출도 막고 또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앞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서로 간의 상호 토론을 펼칠 텐데요. 1분 30초 동안 질문을 하고 상대 후보도 마찬가지로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병훈 후보를 지정한 다음 질문해 주시죠. 우리 최만원 후보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네 분의 후보가 나와 계신데 누가 의원이 되든 간에 가장 핵심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원도심 도시 재생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박수선 후보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시재생 활성화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해서 혼선이 있어요. 계획개발을 많이 해왔다. 재산 가치가 높아졌다. 인구는 좀 있으면 들어올 것이다.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건지라면요. 재개발업자가 이익 없이 들어오겠어요? 첫째. 공공회사에 투입되지 않은 건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원도시는 도시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심각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금 광주가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3.9%예요. 2019년에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1,540만 원입니다. 광주시. 야, 이건 자본시장의 투자 심리 쏠림, 또 외부 투기 세력이 들어오게 되고 실제로 원주민이 재정착을 해서 살 수 있는 이런 도시재생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물론 재개발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이 나왔는데 그것마저도 다 공모해서 하잖아요. 공모해서 하지 국회의원이 뭘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재테크 투자의 개념의 이런 주거 현상에 대해서 우리 최만원 후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최만원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정의당은 주거, 교육, 건강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는 가치 증식의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즐겁게 열심히 일하고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의 집값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서울 압구정동 집값보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좋은 건물들 들어오고 부동산 업체들 집 두 채 세 채 있는 사람들은 호재를 만나서 고함을 기쁨의 함성을 지를 수는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에서 유일하게 있는 사람은 인기 있는 사람은 임대중 씨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국가가 이렇게 건설 사업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년 반 동안에 부동산 정책이 18번이나 나왔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정책을 잡을 생각이 없거나 무능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마찬가지로 말려 있습니다. 실은 LH 같은 공적 기관을 잘 활용을 해서 시민들도 평범한 서민들도 25평 30평 아파트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이것이 집에서 편안히 쉼으로써 또 다음 내일 직장에 나가서 더 열심히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된다라는 것이 정의당과 차만원의 입장입니다. 네, 후보자들이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상호 토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박주선 후보를 지정해서 질문해 주시죠. 이병훈 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에게 박주선 의원은 초선 시절이 없었느냐, 초선 때 무슨 일을 했느냐 물어보시는데, 저는 김대중 정부 때 지금으로 말하면 민정수석, 인사수석의 역할을 한 법무비서관이었습니다. 당선돼가지고 가니까 3선급 의원이라고 저를 호칭했습니다. 그 당시에 장차관들은 제 전화 한 통하면 어디서 만나든 또 만나가지고 제 의견 이야기하면 다 들어줬습니다. 심지어 제 지역에 요청하지도 않는 것을 선물이라고 큰 국책사업을 갖다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 즉 경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가서 제가 당시에 국회의원을 했던 화순역에 가서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저보고 도시주거 환경 개선법하고 그 도시재생 지원 활성화법하고 구별을 못한다는데, 저는 사법시험 수석합격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 재개발을 참여하는 시공사들이 안 올라간 것을 제가 오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은 원주민 정착률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재생 활성화법이 제대로 시행돼 가지고 도시재생 지역을 바로 지정을 받게 되면 엄청난 국가의 지원과 혜택이 있기 때문에 원주민에 대한 그 지원이 엄청나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임대중이라고 우리 최만원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바로 뼈아프게 느끼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지정 후보로 이병훈 후보를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바로 말씀이세요.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선 후보는 사법고시 합격하셨죠. 그래서 검사하셨죠. 그래서 행정을 잘 모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박수선 후보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이라는 것을 3월 30일 날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병훈 후보는 광주 동구 남구에 살지 않는 모양이죠. 광주 동구 남구가 제가 발의해서 제정했던 도시재생 활성화법에 의거해서 자산 가치가 계속 증폭이 되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환골탈태가 되는 명품 도시로 변해가고 있는데 뭐 변화가 없다는지 알 수가 없고요. 이렇게 이제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은 본인이 발의해서 제정했던 도시재생 활성화법에 의해서 지금 자산 가치가 계속 증폭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 가치가 증폭되게 뭐예요? 재개발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늘어난 게 된 겁니다. 거기에 아까 1,500만 원대까지 가고 층고가 30층까지 가고 있어요. 동구가 지금. 자, 이렇게 도시가 변해가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과연 바람직한 변화인지, 또 그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법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훌륭하시죠. 사법고시 합격하셔서 사선 의원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는 행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상호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최만원 후보도 상대 후보를 지정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훈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언급하시면서 광주형 일자리도 언급하셨고 감염병 병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광주형 일자리가 며칠 전에 그 민주노총에서 MOU 폐기 선언을 하고 빠져나갔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노사 상생이라는 그 가장 중요한 지점을 지금 글로벌 모터스에서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이 이미 임금이나 근로 시간까지도 양보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상생 일자리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안 되고 화물간 정치인이 사장으로 와 있고, 굉장히 광주 시민사회들이 많은 노동자 단체들이 거기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호남권 감염병 병원이 17년에 문재인 대통령 그 대선 공약에 들어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아직 이것을 탁답을 못하고 지지부진 연기만 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또 우리가 맞지만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대구, 울산, 광주만 공공의료원이 없습니다. 실은
굳이 코로나19 사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건강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행복의 핵심 요소인데 이것이 전부 지금 광주에서는 미비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훈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죄송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이거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80년대 후반부터 노사 간의 갈등이 심해가지고 23년 동안 한 번도 현대자동차는 국내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자, 외국의 경우에는 땅을 무료로 또 저리로 이렇게 주죠. 장기로. 또 임금이 쌉니다. 우리는 노사분규가 계속돼 왔고 임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벤츠, 토요타보다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받는 페이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 자동차 공장을 안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사 상생형 일자리를 해서 협상을 해서 나왔던 것이 2019년 1월 30일을 체결했던 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가 체결했던 그 협약서입니다. 자, 그 협약서가 나오기까지 노동계가 얼마나 협조를 많이 해줬는지 모르는데 글로벌 모터스가 이제 그 주식회사가 나와가지고 공장 설계도 하고 또 사람도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노동이사제 문제가 걸려가지고 저런데 저 부분은 언론에서는 됐던 것이 강론에서 구체적으로 노사상생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감염병원 호남권 감염병원은 미뤄졌던 것을 차제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원이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상호 토론 펼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성환 후보도 상대 후보를 지정해 질문해 주시죠. 네, 박주선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법 이거를 이제 그간의 의정 활동에 굉장히 큰 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네, 도시재생 활성화법을 그간의 우리 의정 활동의 가장 큰 지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동남 의뢰 여러 가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큰 역할을 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과거의 이 기록들을 쭉 찾아보면요, 마치 그 구도심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거를 대표 발의해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2013년 5월 이 법으로 건폐율, 용적률, 증고 제한 예외 및 완화, 세제 혜택 뭐 이런 것들이 다 주어졌다 이렇게 예비 홍보물에도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건 사실관계가 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얘기인데요. 찾아보면 당시에 4개의 법률안이 제안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맨 먼저 제안된 것은 양승조 의원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이것이 나왔고요. 일주일 후에 우리 박주선 의원님께서 구도심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런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2개가 더 나왔고 해서 그 4개가 대안으로 해가지고 대안 반영 폐기가 되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것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우리 박수원 의원께서 제안하신 법이 다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질문 시간 다 쓰셨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박주선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을 약속을 했습니다. 입법조사처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법안 마련을 해가지고 안을 가져왔는데 내가 구상하는 법안과 너무 다릅니다. 그 여러 가지 수정 지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승조 의원이 발의하는 원도심 법하고는 약 일주일간의 법안 제출 시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 다른 2개 법안까지 모아가지고 전부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통합법안을 만들었는데 제가 제안했던 구도심 활성화 지원법이 아주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병훈 후보께서는 광주 동구 남구가 얼마나 변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MBC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도심 활성화
위한 지원법에 따라서 2014년에 최초로 광주 동구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가 그 뒤로 동명지구 또 여기 문화전당 관련된 서남동 지역, 남구는 양림동, 또 사직동 지역에서 적게는 200억 내지 400억 정도 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법이 아니면 되겠습니까? 좀 알고 말씀을 하셔야죠. 네, 답변 시간 다 쓰셨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광주 동남을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광주 CBS, 무등일보, 뉴스이스, KCTV 광주방송, CNB 광주방송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4명의 후보가 차례로 6분씩 주도권을 갖고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제에 관계없이 후보 간에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후보에게 먼저 질문해 주시되 가급적 한 후보에게만 질문이 집중되지 않게 해주시고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주선 후보에게 6분 동안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병훈 후보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검증할 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질문합니다. 예. 우리 이병훈 후보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추진단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는 4년 6개월 재임하면서 내가 이런 역할을 했다고 내놓을 만한 것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18 단체의 구도청 별관 보존을 위한 농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사 착공도 늦었지. 특히나 이게 아시아문화전당이 지화됨으로 인해서 코끼리는 장님도 다리라도 만져볼 수 있는데 아시아문화전당은 지화가 돼가지고 눈 벌건히 뜨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아시아문화전당의 규모도 내용도 알 수가 없어요. 역할도 잘 몰라요. 그 지상화를 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점이 좀 굉장히 아쉽고 그 다음에 도청 별관 보존을 위해서 그토록 저도 요청을 했었고 농성 해제와 동시에 합의문을 이끌어낸 과정에서도 우리 이병훈 후보에게 여러 가지 주장을 했었는데 절대 불가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지금은 도청 별관을 보존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추진단장으로서의 문화전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혼선과 차질만 빚었을 뿐이지 내가 무슨 역할을 했다고 내놓기가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년 6개월 동안 추진단장 하면서 크게 했던 것은 광주를 전 지역을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계획을 노무현 정부 때 수립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핵심에가 아시아 문화 전당이 들어 있었던 거죠. 아시아 문화 전당은 2005년에 설계 당시에는 이게 별관이 없었던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에도 별관이 없었어요. 아니, 그것을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박수선 의원님도 그 당시에 이병훈 후보가 무슨 역할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걸 묻는 거예요. 저 7천억짜리를 건립을 지금 같으면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국비 7천억이 들어간 겁니다. 그 예산을 이병훈 후보가 땄습니까? 아 그럼 박수선 의원이 따셨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좀 이따 그 부분 토론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예, 하세요. 하시고 그다음에 됐어요. 정부 예산이라는 것은 정부가 따면 국회에서 하는 게 됐어요. 국회 일부분이에요. 그 자랑할 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낙연 총리가 2018년 12월 15일 날 양동시장을 와가지고 지금 광주형 일자리는 청와대와 정부도 막후 노력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병훈 후보가 광주형 일자리 협상팀장을 맡고 있다가 팀 단장을 맡고 있다가 2018년 12월 9일 이용섭 시장이 협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팀장을 직접 맡겠습니다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시장이 팀장을 맡았어요. 그 이야기는 이병훈 후보가 팀장을 맡았지만 이 협상 타결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고 성과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직접 나섰다고 나는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화가 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빨리 정부에서 막후 노력을 해가지고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병훈 후보는 2018년 12월 16일 날 뭐라고 카톡에 올렸냐면 광주형 일자리 막후 노력 퀘션 마크하고 제가 알기로는 없소이다 말뿐이지 이건 비아냥거린 것도 아니고 아니면 협상팀 단장에서
해임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도 아니고, 나 같으면 총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광주형 일자는 반드시 성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더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카톡에 올린 저희는 뭐고 그 명분이 뭡니까? 정치인들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안 한 일, 지금 이 광주형 일자리도 사실은 현대자동차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대자동차의 의지와 노동계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청와대도 깊이 개입을 못합니다. 왜냐,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양 당사자를 한 자리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수십 번을 왔다 갔다 제 역할을 했었던 것이고, 이용섭 시장이 그렇게 말했던 것은 협상의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이 12월 달에 말했던 것은 딱 한 건 때문에 그러는데, 그 한 건은 원래 있었던 안을 말만 바꿨을 따름이 똑같은 거예요. 노동계를 설득하는 그러니까 과정에서 나왔던 이 것이기 지금 때문에. 카톡 내용에 대해서 왜 그랬냐 묻는 거예요. 비아냥거린 거냐. 자, 남은 됐습니다. 시간 동안 다른 후보에게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으로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약과 답변을 안 사진을 하고 오히려 검증하는 토론 토론으로 이끌어 주시죠. 변명 위주로 나가버리니까 시간 아니, 다 날라갔네. 총리나 장관이 할 일이 있는데 그걸 오버하지 말고 하자 그런 얘기지. 우리 최만원 후보님, 아까 그 임대중이란 말씀 아주 귀에 쏙 들어오네요. 그런데 그것이 일개 국회의원이 책임질 일입니까? 광주시장이 책임질 일입니까? 지금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그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 그래서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가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최만원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은 실은 지금 정계에서 활약을 하시는, 또는 광주를 책임지고 계시는 정부 여당의 모든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광주의 중심이었던 이곳에서 모든 공공기관이 나가버렸습니다. 공공기관이 나가고 난 뒤에 남은 것은 결국 임대중 씨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 한 집단의 책임이 아니라 광주에서 또는 호남을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의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박주선 후보의 6분 동안의 주도권 시간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가급적 여러 후보에게 골고루 질문을 해주시고 주도권을 갖되 본인의 발언 위주보다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 간의 공약과 자질을 검증하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최만원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김성환 후보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회의 소수자들, 약자들과 연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선거 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성소수자가 있고 장애인이 있고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7년에 동성애 반대 집회에 참석하셨다는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생당에서 경선을 하셨다가 탈당을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어떤 이유시든 간에, 그러면 김성환 후보께 이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7년에 동성혼 동성애 반대 집회에 제가 참석을 했다. 구청장 시절인 것 같습니다만은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우선. 그런데 어찌되었건 동성혼과 동성애에 대해서는 현재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물론 뭐 그분들 제 개인 의견이 반대 입장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분들의 결정을 비난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결정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동성혼과 동성애를 무슨 일반 조금만 짧게 일반 우리 반대 그 개인적으로 결혼과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이유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수차례 밝혔습니다만은 민생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무기명 비밀 투표로 공천관리위원 9분이 투표를 해서 7대2로 제가 이겨가지고 공천 대상자로 결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후보 개인에게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것이 작용했는지는 내 눈으로 안 봤습니다만은 예, 최고위원회에서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재심 결정을 해서 뒤바뀌었습니다. 예. 민생당의 수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병훈 후보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나오는 말들이 그 광주도청 철거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광주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했었고 비난 선명도 나왔습니다. 또 말씀하시면서 그 광주형 일자리에서 저는 노사 상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사소한 문제로 계속 타협하고 대화를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민주노총은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생각에는 광주의 정신이라면 저항과 어떻게 보면 공동체 협동의 정신, 주먹밥 정신인데 이병훈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면 광주의 정체성과 조금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또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 공통적으로 한번 여기 세 분 후보들이 정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정한 경우인데 과연 그러면 이병훈 후보는 이 광주의 정체성과 본인의 정체성 어떻게 같은 것인지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고 정당에 대한 입장은 어떤 원칙을 갖고 계시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도청 철거 문제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2007년 7월 2일 날 부임을 했는데 2005년부터 설계안에는 그 구도청 별관은 철거하고 나머지는 하는 걸로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걸 물려받았고 그것에 입각해서 종합계획이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단체하고 수많은 협상과 그걸 논의를 통해서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별관 54m에서 계속해서 30m가 남았죠. 그 비난과 비판 성명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5.18 5.18 단체에서 알겠습니다. 이병훈 후보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기사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광주에서 5.18 단체에서 말을 하면은 거기에서 대항해서 말을 못하는 묘한 그런 게 있어요. 자, 그것이고 두 번째 노사상생 부분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뭐냐 글로벌 모터스에서 노사상생을 하는데 노사상생이 바로 노동이사제이냐 이 문제 가지고 서로 간의 결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또 하나 민노총이 탈퇴를 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협상을 해왔을 때는 한국노총하고 협상을 해왔었어요. 예. 민노총은 처음부터 한국노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노총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야 이건 노동이사제가 없으면 안 된다 해서 탈퇴 선언이 됐던 건데 이것은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될 과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무소속 탈당 부분 말씀하셨는데 옆에 계신 박주선 후보 때문에 탈당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2년에 박주선 후보를 돕던 모 동장 출신이 투신 자살을 하게 되는 바람에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민주당에서 저하고 박주선 그 당시 의원님, 양영일 후보 세 분을 공천을 해야 되는데 중앙당에서 공천을 포기를 해버렸어요. 무공천 지역. 하다 보니까 세 명이 다 무소속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정체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 이 토론을 통해서 제가 유권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게 바로 광주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직시하시고 새로운 광주를 건설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원칙을 정도를 걷는 정당을 최만원을 선택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만원 후보의 주도권 6분 토론이었고요. 후보 주도권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성환 후보에게 역시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예, 주도권 토론에서 다른 분들께서 제게 많은 질문을 좀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는 거 보니까 제가 뭐 검증받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병훈 후보께서 아까 말 조심해야 된다 정치인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정치의 문제, 그다음 한국 정치인의 문제, 정직성이 기본적으로 문제다. 제발 숟가락 좀 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자기가 정말 100% 한 게 아니면 내가 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나도 그 일을 하는데 좀 힘을 보탰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병훈 후보께서 아까
제가 그 광주형 일자리를 질문을 하니까 안 되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이 광주에서 일자리가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치인의 개방된 자세가 아니다 생각을 하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제가 했던 아까 질문의 포인트는 뭐였냐? 지금 많은 예를 들어서 KBS 시사기획 창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 일자리에 이것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해서 창출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또 각종 후생 복지 비용으로 세금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 지금 광주 시민들께서 이 일자리에 대해서 속속들하게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당장은 뭐 480억 가량 이렇게 투입을 했지만 여러 가지 그 법인 자본 2천억이 넘는 법인 자본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이거 일종의 나중에 다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야 됩니다. 잘 될 사업도 안 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염려들이 있으면 당연히 이걸 받아들이고 특히나 담당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개방된 자세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제 질문의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성공의 주역이라고 썼습니다. 또 뭐 아시아 문화전당의 추진 주역이라고 썼습니다. 과연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의 주역이 이병훈 후보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조심을 해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 질문은 저는 박수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구도심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것을 제가 질문하다가 시간 관계상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의 어떤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유인물이 돼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양승조 의원안이 먼저 나온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고요. 본회의가 통과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이 유인물에서 하셨는데 이건 엄밀히 따지면 지금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가 통과된 바가 없습니다. 이건 대안 반영으로 폐기가 됐습니다. 그랬고 이 법 때문에 건폐율, 용적물, 충고 제한, 예외 제한, 세제 혜택 이런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 법안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면요. 용적률 완화 부분은 나옵니다. 그러나 건폐율 완화, 충고 제한 완화, 세제 혜택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우리 박수현 의원님의 지적인 것처럼 정리가 된 이런 유인물은 어디까지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한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우선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후보, 말 조심하라고 이병훈 후보에게 하지만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재생 활성화 지원법을 한 번이나 읽어봤어요? 읽어봤습니다. 만일에 지금 건폐율과 용적률 층고 제한에 대한 예외 인정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 한다면 내가 허위사실 유포인데 지금 법안을 읽어보지도 않고 후보가 돼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꺼내서 읽어봐서 지금 허위사실로 나를 고발 좀 해주세요. 허위사실 유포로. 저는 무책임 발언할 수 있어요. 법안에가 그게 없습니다. 이 법안에가 제가 가져왔어요. 당신 눈이 나빠서 그런 일이 모르지만 제 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 사람이 국회 입법 절차도 몰라가지고 무슨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입법 절차 여러 사람이 똑같은 비슷한 종류의 법안을 내면 거기에 통합법안을 만들면서 원안 법안은 폐기 처리한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폐기 처리가 된 원안 법안 중에서 수정안으로 나온 그 통합법안이 누가 주던 법안의 원안을 수용이 됐느냐 하는 걸 갖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나온 양승조 의원의 제안안이 당연히 입법 제안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순서 내용이 중요한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비난적인 말씀은 비방 자제해 주시고 공약에 관련된 자제를 법안을 검증하는 읽어보지도 않고 지금 끝나면 법안 읽어보면 금방 나올 일을 갖다가 유권자를 무능하고 조롱하는 이야기죠. 박주선 의원님, 어디까지나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릴 것입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남은 시간이 30초 정도 있습니다. 다른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 박수현 의원님께서는 초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박수현 의원님께서 과거에 큰 역할,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선택의 기준은 뭐냐? 앞으로 계속 잘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과거에 조선 때 부탁만 하면 다 들어줬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요. 예. 지금도 그러면 말씀만 하시면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중앙인맥들이 활동을 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토론 시간 6분을 모두 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주도권 토론 6분 안에 후보자들의 공약과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상대방에 대한 그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비방이 많은 경우 제가 제재를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병훈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상대방을 공격 안 하고 시간을 이렇게 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팩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지나친 경우가 있고 그래요.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아시아문화도시 추진단장 할 때 정말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노무현 정부 때였어요. 그런데 6개월 뒤에 이명박 정부로 넘어갑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축소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표를 언제든지 내일 각오를 하고 일을 했었던 그 뼈아픈 과정이 있었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정치에 출마를 했었던 것이죠. 아, 정치력이 필요하구나. 두 번째, 광주형 일자리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역이네 아니네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한 사람이 일을 다 해요. 모든 사람이 합쳐잡고 하는데 그 협상은 정점에 서 있었고 양쪽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썼던 것이고, 그게 과했다면은 죄송합니다. 저 혼자 했단 소리 아니에요. 일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더불어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단어를 가지고 또 그런 걸 꼬투리를 잡고 상대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토론회에서도 없기를 기대를 합니다. 자, 우리 먼저 김성환 후보한테 얘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부 예산 관련해서 예산 편성 절차가 국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국회의원이 예산을 다 수립을 합니까? 정부 예산이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좀 간단하게.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뭐 제 답변을 통해서 박수현 의원님의 예산 확보에 대해서 아마 우리 이병훈 후보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유도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에서 이제 예산 심의하죠.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 심의 단계에서 지역이 결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뭐 아시아 문화전당 운영비, 이건 광주 동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광주 동구 예산입니다. 그러나 없는 것도 또 많습니다. 특정 지역이 표기가 되지 않고 특정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주차장 사업비다, 주차장 건립비다, 전국의 주차장 많죠. 그래서 그렇게 뭉텅이로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관계부처에서 그걸 공모해서 됐어요. 그렇게 하죠. 그 정도 예. 선에서. 되게 보면은 이제 예산이란 것이 저기도 행정을 하고 저도 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모든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가서 시단위 광역단체에서 해당 부처로 가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정부 예산을 편성 대통령 재가를 내서 국회에다가 제출을 하는 절차를 받게 되면은 국회에서는 해당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를 거쳐서 본회의 거쳐서 확정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이런 절차의 과정에서 모든 예산의 90% 이상은 정부 예산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을 하려고 해도 정부 측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절차와 과정입니다. 우리 박수현 후보님께서 지난 12년 동안 지역 예산 총 2조 2,400여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예비 후보자 홍보물에도 나오고 의정 보고서에도 나오고 라디오 인터뷰에 나오고 수없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프랑카드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런 예산은 사실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지역구 국고보조금 예산을 제가 뽑아봤어요. 동구, 남구 전체 2008년부터 2020년 총액을 봤더니 자, 동구의 경우 9,848억입니다. 국고보조가. 자, 남구의 경우
뭐 다른 거 빼고 우리 4년 동안 양림, 방림, 백운, 사직에 우리 지역구로 들어왔던 데가 이제 지난 선거부 때 우리 지역구 아닙니까? 그거 보니까 인구 비례로 따져봐도 한 1,530억 정도 돼요. 그럼 전체에서 동남을의 국고보조가 지난 12년 동안 1조 1,3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박수선 후보님께서 2조 2,400억을 확보했다 해서 이 돈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셨는지 잠깐만요.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첫째, 답변할 시간을 드릴게요. 국비 전체를 국회의원이 확보했다는 이건 논리가 안 맞습니다. 두 번째, 설사 다 확보했다 해도 박수선 후보가 다 했어. 했다 해도 1조 조금 넘어요. 그런데 2조 2,400억을 확보했다고 계속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빨리 답변하게 시간 좀 줘요. 아, 4시간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네. 자, 드릴 테니까 답변 말씀하세요.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해주세요. 말씀하세요. 네. 지금 예산은 편성은 정부에서 하지만 의결은 국회에서 합니다. 국회에서는 감액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증액을 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맞습니다. 증액을 하려면은 감액을 무기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국회의원은 못해요. 그 말씀 드린 거고, 그다음에 편성 단계에서도 기재부의 편성 누락이 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또 기재부 장관, 부총리에게도 국회의원 역할에서 넣어야 됩니다. 안 넣더라도 국회에 와서 빠진 것을 다시 보충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역할이 그렇게 큰지. 예, 그렇게 힘든 할게요. 것인지. 이번에 하겠습니다. 네. 자, 예. 이병훈 후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주도권 6분 시간 모두 끝났습니다. 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동남을 후보자 초청 토론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각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 시간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만원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동구 남구을 주민 여러분 오늘 90분의 토론을 통해서 낡은 정치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그대로 확인하셨습니다. 왜 지난 4년간 국회가 이렇게 공전을 했는지, 왜 지난 2달 동안 정당을 만들고 부수고 국회의원을 빌려주고 탈당과 입당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정치는 안 됩니다. 새로운 광주를,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5.18 광주 정신에, 주먹밥 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러분들 느낌이 오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정의당 최만원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성환 후보 마무리 발언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예, 동구 남구 유권자 여러분, 이제 진정한 호남 정권의 창출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시작은 호남에서의 정치인들의 건강한 경쟁에 있습니다. 어차피 다음 대선 놔두고 다시 한번 뭉쳐서 호남 대통령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무조건 민주당만 뽑으면 그렇게 될까요? 호남 유권자들이 오로지 민주당만 뽑으면 사실상 국회의원은 유권자가 뽑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뽑는 꼴입니다. 이렇게 묻지마 지지를 받는 정당은 유권자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민주당이라고 하는 일당 독점에서 벗어나야만 능력 있고 참신한 그런 정치인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호남 정치가 강해지고 진정한 호남 정권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선되면 주민이 원하는 정당에 가입을 하겠습니다. 20년의 국정 경험, 50대의 팔팔한 젊은 열정으로 새로운 호남 정치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병훈 후보 마무리 발언 시간 1분 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동구 남구 주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에 저희 지역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광주에. 거기에 그 당시에는 지난 4년 전에는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8석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 국민의당은 해체가 되고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으로 쪼개졌습니다. 그게 다시 분당하고 탈당하고 합당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것이 민생당입니다. 또 국민의당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당을 몇 번씩을 바꿔서 가는 것입니까? 이런 국회의원들의 속내는 과연 주민의 삶의 질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인에 힘을 실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국정개혁 완수하겠습니다. 광주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박주선 후보 마무리 발언 시간 1분 드립니다. 저에게는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초심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어려운 민생의 문제는 정당이 해결한 것이 아니고 똑똑한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해결합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국회에 보내야만이 지역 발전과 여러분이 혹시라도 만나게 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인물이 누구란 것을 판별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묻지마. 절대적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는 그 정권을 오만과 자만에 빠뜨려 실패의 길로 유도를 하고, 또한 유권자에게는 그 정권과 정당으로부터 홀대와 무시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 박주선 그동안 여러분의 지지 속에서 성실과 신의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열심히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이 되고 머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네 후보 모두 선전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CBS, 무등일보, 뉴시스, KCTV 광주방송, CNB 광주방송이 공동 주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동남을 후보자 초청 토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